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인 대표입니다. 오늘은 근심이 환호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주제를 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근심이 환호로 바뀔 때가 가장 확실한 단기적인 하차의 시그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올라가지라는 의문이 아니라 내일도 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시장은 고점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19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 주가 하락 요인, 즉 단기 차익 실현의 빌미를 찾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내가 주식을 팔고 나면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투자자들이 조정을 기다릴 때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폭락은 그 누구도 상승을 의심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시장의 역사였기 때문이죠. 추가 조정 시 매수하겠다라는 증시 주변의 대기성 자금이 비교적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펀더멘탈보다는 센티멘탈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수급의 논리를 잘 체크하시면서 차분하게 시장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IBK 투자증권 이문주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기온차가 크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증시에도 해외에서 불어오는 뉴스에 따라서 상당히 그 체감에 느껴지는 기온차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럽과 그리고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호재거리들이 조금씩 표면 위로 올라오면서 우리는 조금씩 증시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업종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업종을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과거에는 어떤 업종들이 올랐을까요? 움츠린 개구리가 멀리 뛴다고 했습니다. 과거 많은 베어마켓 랠리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빠르게 올랐을까요? 불안감을 내포한 랠리이지만 과거의 경험을 통해 많이 빠졌던 업종 그리고 오랫동안 반등하지 못했던 업종들을 눈여겨보실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산재해 있는 악재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많지만 이제는 업종적으로 순환매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업종으로 순환매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아야 될 때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투표하러 가시는 분들이 일찍부터 좀 일어나셨나 봐요. 오늘 굉장히 찬바람이 많이 불어서 거기다가 또 뉴욕 증시까지 급락 마감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참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바로 상승 전환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보다 국내 증시가 견조하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약세 흐름이 좀 더 장중에 우세했기 때문에 워스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이슈들 참 많네요. 함께 보시죠. 네, 저한테 오늘의 워스트 이슈는 계속 감기가 낫진 않아서 이 목감기와 코감기의 연속적인 한 달 이상의 지속 현상으로 종합병원에 가서 링겔을 한번 맞고 왔더니 조금은 나아졌다. 이 정도가 저에게는 워스트고요. 그런 가운데 글로벌 이슈들을 한 가지씩 볼 텐데 우리에게는 놀랄만한 그래도 괜히 가슴이 좀 덜컹하는 그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EU 정상회담 앞서서 개최하려고 했던 EU 재무장관 회의가 사실 개최가 취소가 되면서 오늘 오전에는 다우발 사실은 지수도 상당히 빠졌었던 상황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매물대 압박을 크게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900포인트에서 1850포인트에서 매물대 압박이 상당히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주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EU 정상회담이 오늘 밤 이제 열리는데 무슨 기대감을 그래도 우리가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EU 정상회담의 쟁점 사항들을 좀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ESF의 사실 그 증액 또는 기능 확대의 논의입니다. EFSF의 가용 재원이 4,400억 유로인데요. 이를 어떤 기구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요. 거기서 1조 원 이상의 확대를 하는 방안인 거죠. 어제 재무장관 인터뷰에서 사실 IMF의
그 역할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그리스 국채 상각 문제입니다. 사실 해역화 문제가 대부분 해결이 된 것으로 보였었는데요.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21%로 문제가 논의가 합의점을 이루었는데 지금은 그 2배 가까운 50%에서 60%에서 확대를 하는 것이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리스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2010년도 이후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자 부담이 상당히 과도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 원금 자체를 줄여주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 이것들이 그 분쟁거리에서 또는 오늘 그 회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될 경우에는 당연히 보유 비중이 상당히 높은 프랑스에서 가장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은행들의 자기자본 강화인데요. 네. 추가 자본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정 건전성으로 통해서 사실 9% 정도로 강화를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이슈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11월 2일에서 4일에 있는 G20 재무장관 G20 회의에서 내용을 공표를 할 예정이고요. 사실 오늘 만약 EFSF가 1조 원 이상의 자금 확보에 성공을 한다면 시장은 안도렐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는 국채를 사실 상당히 상각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한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점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는 혹시 그리스 망한다 해서 주가 급락하면 그런 거 생각하면은 담을 수가 없다. 간이 너무 조그만해진다. 간 키우는 방법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대표님 있을까요? 글쎄요. 그리스 디폴트에 대한 최악의 상황은 증시가 이미 반영을 한 거죠. 지난번에 급락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의 디폴트가 이제는 주변국으로 확산이 돼가느냐, 그리스보다 큰 국가로 확산이 되느냐의 문제이지 사실상 그리스는 최악의 상황까지 디폴트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만 최악의 상황까지 이미 증시는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 디폴트 여부보다는 이것이 주변국으로 확산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더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자체는 이미 증시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스민 향기님, 어떻게 대답이 되셨어요? 간을 키우려면은 간 강화제 먹는 것보다 SS에서 전문가 얘기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수급 주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속내가 자뭇 궁금해집니다. 어제는 하락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나타냈고 오늘은 또 기관들이 매수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수급 주체들의 모두 불안한 흐름인데요. 김동희 대표님께서는 수급 주체별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제 사무실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라서 동시효과 바로 전에 뛰어왔는데 네. 와보니까 또 변해 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기관들이 내내 매도를 하다가 지금 이제 매수로 좀 변경이 됐는데 지금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면 기관들이 매도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은 좀 틀린 것 같고요. 기관 안에서 투신권이 좀 매도한다라는 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들은 계속해서 사고 있는 가운데 공격적인 매수 주체, 지금 연기금들이 매수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저가 매수에 치중하는 이러한 부분이 많고요. 공격적인 매수를 단행하는 것은 투신들이기 때문에 투신들이 주식을 사게 되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팔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이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좀 소극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 지수 견인력이 투신이 지금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투신은 오늘도 지금 800억대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이고요. 지금 개인은 매도를 지속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고 외국인들은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죠. 증시자금 동향을 보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의 고객 예탁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는 신용 물량 잔고는 계속해서 감소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 증시 주변의 대기성 자금들은 어느 정도 좀 여유로움이 있는 것 같고요. 투신 역시 최근 며칠 동안은 환매가 좀 오긴 했지만 그 이전에 펀드 가입 물량이 여전히 지금 실탄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수급적인 여건을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락하면 추가 조정이 오면 사겠다라는 이렇게 대기성 자금들은
증시 주변에 비교적 여유로운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그렇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네네. 말씀이시네요. 이문주 대리님께서는 지금이 아주 추세적인 상승이라기보다 베어마켓 랠리의 연장선상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예전에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그때 뛰는 그런 특징들이 있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비교해봐서 지금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3주 정도 그 베어마켓 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베어마켓이라는 것 중에서도 사실 뭐 해결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항상 계속해서 베어마켓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차트를 좀 보시면 첫 번째로 리먼 사태 때와 비교를 좀 해드렸습니다. 리먼 사태 경우에는 한 달 반 정도의 그 랠리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하락 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최근 다우지수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좀 반등을 했던 상황이죠. 네네. 그리고 1번의 경우로 조금 그 상단을 높였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서 2002년도 오늘도 말씀을 드릴 랠리의 그 현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총 11번의 랠리가 있었고 이 랠리 중에 그 20% 이상, 이것은 10% 이상의 랠리였거든요. 그래서 20% 이상의 랠리들을 보시면 총 4번이 있었습니다. 이 4번 정도에서 어떤 업종이 빠르게 반등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지금과도 비교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랠리 중에서는 20% 정도의 상승을 하면서 표를 좀 보시면요. 하락상위군과 상승상위군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01년도에서 4월, 5월 사이에서 사실 뭐 IT통신, MSCI, US 지수 뭐 요 정도의 그 하락상위가 상당히 컸었는데 사실 IT 부분의 하락에서 시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IT 부분의 하락이 가장 컸지만 이 시기에 모든 베어마켓 랠리에서 락폭이 과대했던 업종들의 위주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때로는 순서도 바뀌지 않고 사실은 올랐던 상황이었거든요. 현재의 경우 지난 8월 초 이후에 대비를 해서 PER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진 업종이 정유, 화학, 그리고 석유화학, 그리고 비철금속 정도의 업종군들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IT의 경우에는 최근 낙폭을 좀 축소를 한 상황이고요. 즉 정유, 화학의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낙폭이 과대한 업종으로 사실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추정치가 사실 현재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비슷한 상황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업종군들이 가장 빨리 올랐는지, 멈추린 개구리가 어떤 업종이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락이 깊었던 만큼 반등도 하락 순서대로 좀 반등이 나타났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베어마켓 랠리 때는 그런 하락의 순서대로 반등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부터는 김동희 대표님 말씀대로 주도주가 부각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찾아야 하는 이제 추후 단계를 계속 예측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이번에는 실적 얘기를 해보죠. LG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예상대로 부진한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은 3분기 말에 적자 전환했고요.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해서 10%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름세였고 오히려 4분기 기대감이 큰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사실 최근에 IT에 대한 업종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들이 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낙폭이 과대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떠한 그 개인적인 또는 뭐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상당히 다르지만 지금까지 다 실적은 거의 바닥이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그리고 아니다, 아니면 여기서 조금 뭐 키 맞추기 정도의 낙폭의 축소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들도 사실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는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IT에 대한 업종이 사실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는 업종군, 종목군들의 차이점이 앞으로는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랠리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고요. IT의 경우 오늘 LG전자의 경우에도 사실 어닝 쇼크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보합 정도에서
보합 이상에서 지금 계속 움직였던 상황이었죠.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실적에 따라서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는 그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IT를 접근하시는 고객님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적을 체크를 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워스트 이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월수금 함께하는 MTN 팔로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첫 선을 보인 MTN 팔로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날그날의 경제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싶은 분이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분이라면 이 MTN 팔로우 시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786-1022, 1023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혜림의 SS 시청자 게시판이나 머니트윗에 글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물론 실시간 채팅방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첫 시청자분 만나볼까요? 전화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건설주에 대해서 궁금증을 나타내셨는데요. 리비아 재건 기대감과 함께 건설주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던데요. 주가들도 최근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 보이는 것 같아 제 포트폴리오에 건설업종 중 한 종목을 담았으면 합니다. 지금이 적절한 매수 시기인지 궁금한데요. 건설업종에 대한 의견과 함께 투자 유망 종목 알려주세요. 네, 요즘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GS건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3분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내수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외 수주에 힘입어서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수치를 확인해보면 매출은 2조 11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807억 원, 무려 6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시장 예상치가 1,200에서 1,400억 원이었으니까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건설 대표주들 오늘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죠. 우선 GS건설 오늘 2.5% 상승세 보이며 96,600원에 마감됐습니다. 대림산업은 3%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주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해외에서는 리비아 재건 기대감이 나타나고 국내에서는 대형 건설사의 실적 기선세가 나타나면서 건설주들이 다시 상승세를 타는 모습입니다. 건설주에 대한 전망과 투자 유망 종목까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죠. 네, 전화로 저희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카다피 사망 소식 이후에 건설주들이 반등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장기 침체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 맞나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기에 이문주 대리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건설주의 경우에는 카다피 사후 리비아 재건 사업으로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지요. 그리고 또 10월 초 이후에는 뭐 완만하기는 하지만 상승 추세 쪽으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리고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 환율의 영향으로 5% 컨센서스 대비해서 5% 이상의 실적 호전을 내놓았고, 해외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므로 최근에 지금 현재처럼 해외 발주의 정상적인 진행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중동 지역의 수주의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까지 되어야만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수주 자체들도 대부분 연말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이런 추가 지원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설주의 경우에는 해외 금융시장에 상당히 민감한 업종군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변동성 확대 구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설주를 접근을 하실 때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반등으로 접근을 하시는 편이 맞으실 것 같고요. 오랜 동안 낙폭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업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실적 부분을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 GS건설의 경우에는 해외 발수주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실 때에는 기술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실 때에는 60일 이평선을 뚫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건설업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워스트 이슈를 같이 들여다볼 텐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베스트 이슈를 보겠습니다. 삼성의 투자 소식이 계속 들립니다. 투자 소식뿐 아니라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는 발걸음조차 우리는 그 하나라도 놓칠 수가 없는데요. 바이오 헬스케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본격 행보에 나섰다. 바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이군요. 네. 이것이 오늘 하루 처음에 나타난 얘기는 아니지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삼성에서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겠다, 혹은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요, 투자자분도 마찬가지고 입에 회자는 많이 하면서 그게 어떤 뜻을 의미하고 있는지, 도대체 헬스케어가 무슨 말인지 조차도 그 용어에 대한 해석조차도 정확하게 좀 내리지 않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변하면 계속해서 주도주가 바뀌죠. 아는 만큼 보이고 공부하는 만큼만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차트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제가 방송과 여러 강연회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종목인데,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상한가 간 이 종목이요? 종목의 여러분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그림을 좀 비춰주시면, 최근 들어서 시장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죠.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이 지금 주도주고 그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종목을 강조드리면서 헬스케어라는 얘기를 계속했고 삼성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방송을 보시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많은 수익을 올리셨을 텐데, 그럼 헬스케어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삼성은 왜 이 분야에 진출하냐,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지만 수익을 크게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향후에도 지금 저평가된 관련 종목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삼성에서 지금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 시밀러 분야고요. 두 번째는 유 헬스케어 분야고, 세 번째가 의료기기 분야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분야는 2010년 4월 달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 합작법인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설립을 했고요. 네. 지금 여기서 이를 통해서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사업 분야를 보면 2010년 4월에 삼성전자가 치과용 및 산업용 엑스레이 장비 업체인 레이의 지분 68%를 인수한 상태고요. 그해 12월에는 초음파 진단기기 업체인 메디슨을 인수하면서 의료사업기기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나 이제 의료기기 분야는 1, 2년 동안의 R&D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M&A를 통해서 급격하게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가운데 이제 헬스케어 분야가 있는데, 지난 20일에도 뉴스가 나왔었죠. 해외 병원 설립, 의료전산 시스템, 그리고 의료진의 교육,
의료장비 구매까지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해외 병원 패키지 사업을 하겠다라고 삼성이 발표를 했고요. 이 헬스케어 분야 가운데서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유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이 유 헬스케어 분야는 최근 들어서 애플이 바로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세계 최초로 원주에서 이 유 헬스케어 사업을 애플이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플과 과연 유 헬스케어 산업은 무슨 관계이고 애플은 왜 이 분야에 진출하려고 하는지도 잠깐 볼 텐데 헬스케어 앞에 U자가 붙었죠. 유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U자는 유비쿼터스, 즉 언제 어디서나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지식경제부의 스마트케어 시범 사업에서 컨소시엄으로 인포피아 측정기기 업체이죠. 같이 참여한 경험이 있고요. 이 유헬스케어는 유비쿼터스와 원격 의료 기술이 합해진 그러한 의미인데 집에 있는 환자가 건강 상태를 원거리에 있는 의료진이나 병원에 즉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는 이러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가의 측면, 주식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 헬스케어를 위해서는 측정 장비와 전송 기술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전송 기술 분야에서 즉 영상 전송 솔루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삼성의 태블릿 PC죠. 갤럭시 탭에 지금 관련 솔루션을 탑재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남아있는 분야가 바로 측정 장비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도 바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몇 개의 업체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나노인텍에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 분야에 진출했죠.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재료가 남아있는 종목이 바로 인포피아라는 종목인데 인포피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최근에 측정기기, 가정용 측정기기 분야에서 컨소시엄을 맺고 사업을 진행했고요. 지난 6월 달에 암 진단기기에 대한 식약청 승인을 냈습니다. 이 결론이 이제 10월 말, 이제 임박한 상황이죠. 11월 초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인포피아 같은 종목군들도 이 측정 장비 분야에서는 향후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유헬스케어 삼성이 진출한 지금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헬스케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공부를 하시고요. 지금 관련 종목군들은 단기간에 끝날 부분들이 아니라 향후에 이 산업은 굉장히 지금 파이가 큰 산업입니다. 지금 가정용 유헬스케어 산업이 본격화됐을 때 가정용 범용 측정기 분야는 대략적으로 국내에서만 20조 정도 시장을 예상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파이가 굉장히 크고 성장성이 뚜렷한 분야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테마주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실적이 없는 껍데기 같은 종목군들은 버리시고요. 네. 돌멩이처럼 꽉 속이 차 있는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같은 바이오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 같지만 매번 테마는 달라요. 그만큼 네. 파이가 아주 여러 개다라는 말씀이신데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겠다라고 하면 이걸 정말 껍데기가 없는 종목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한 공부가 필요해 보이네요. 네, 그렇죠. 네, 뭐 바이오시밀러,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뭐 줄기세포, 바이오 아주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테마 이상으로 보신다면 꼭 공부를 하셔서 종목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략을 지금부터 들어볼 텐데요. EU 정상회담이 오늘 새벽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이제 다가왔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증시를 들었다 놨다 했던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여부가 이제 가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내일을 기다리는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이 마치 선거 결과를 앞둔 이 나경원, 박원순 두 후보자의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뭐 비슷하게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자, 예상을 해주시죠. 사실 선거보다는 글쎄요, 뭐 이분법이 아니고 상당히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장에서도 그러했고요. 사실 어제 뭐 EU 재무장관 회의가 취소가 됐고 네. 오늘 있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는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물대가 두꺼운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기술적인 조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 내용과 더불어 내일 발표되는 사실 그 미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거나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상당한 시장의 호재로 좋은 뉴스거리로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근 FED 위원들의 QE3 언급으로 인해서 QE3의 기대감은 상당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상승 기대감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업종별로 순환매다는 장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되시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동희 대표님께서는 전략 위주로 우리에게 얘기를 같이 들어보죠. 해주시죠. 저는 악재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1800에서 1850포인트 정도 구간 그 범위 안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도 올라간다고 해도 1950에서 2000포인트대의 두터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좀 계속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작은 악재를 빌미로 팔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고요.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려오면 사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가운데서는 오히려 지금까지는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순환매가 돌았지만 이제부터는 뚜렷하게 성장성을 가진 종목군 중심으로 차별화되는 장세가 좀 전개될 것으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성이 뚜렷하고 향후에 파이가 넓은 사업에 진출하는 이러한 강소 종목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여러분이 보고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폭과대가 골고루 올랐다면 우리가 추후 봐야 하는 건 성장성 종목 중심 대응 그리고 강소 종목군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님과 IBK 투자증권 이문주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